제1장 만주에서 온 호랑이 시라소니. 그가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는 평양 제1의 싸움꾼 박두성을 이긴 것이며 이후 중국 전역을 떠돌며 활약했다. 신의주 칼잡이 김장송과의 싸움, 상하이에서 칼잡이 아오키의 싸움, 베이징에서 야쿠자 두목 구로야마와의 싸움, 베이징에서 쿵푸대가 마오와의 싸움, 만주 봉천의 호랑이 이상대와의 싸움, 상하이 독수리 장천용과의 우정, 천진에서 일본 야쿠자 카네미야 일당과 40대 1의 싸움 등 여러 무용담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 그가 명동에 나타났다. 본명 이시영, 키 180cm의 육중한 체격, 그리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단순한 주먹패가 아니었다. 만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사였고 조선족들의 든든한 보호자였으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진 남자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그는 고향을 찾아 남하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꿈꾸던 조국이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현실이었다.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외세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시라소니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김두한이었다. 제2장 격동의 시대, 주먹으로 말하는 남들. 1910년대 후반 서울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미군정에서 각종 정치 세력들이 패권을 두고 암투를 벌였고 그 틈새에서 주먹패들이 활개를 쳤다. 이 시대의 건달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름의 의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때로는 생존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 좌익계 주먹패는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조직했고 우익계는 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했다. 명동과 종로 일대에는 크고 작은 주먹파 조직들이 할거하고 있었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또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강자는 주먹의 힘으로 결정되었고 그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김두한이었다. 김두한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시라소니가 명동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서울에서 가장 무서운 주먹으로 통했다. 제3장 명동의 왕 김두한. 김두한은 1918년생으로 어려서부터 거리에서 자란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종로 일대에서 시작해 점차 세력을 넓혀가며 해방 후에는 우익계 청년단체의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주먹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고 수많은 일화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명동의 김두한은 단순한 주먹패의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신념을 위해 움직였다. 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좌익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깡패 싸움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었다. 명동 거리에서 김두한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가 지나가면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고 다른 건달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그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일본인 앞잡이들이나 악질 친일파들을 응징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김두한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단순히 주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만주에서 온 시라소니였다. 제4장 명동에 나타난 시라소니. 1948년 늦가을
시라소니가 명동에 나타났다.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이방인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곧 그의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만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시무시한 주먹 실력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시라소니는 김두한과는 다른 스타일이었다. 김두한이 조직적이고 계산적이었다면 시라소니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이었다. 김두한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시라소니는 순수한 무인의 기질을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같았다. 명동에서 시라소니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그는 작은 여관방 하나를 얻어 혼자 지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다.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거나 혼자서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명동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다. 김두한의 세력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립하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 시라소니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만 다른 이들의 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보였다. 제5장 운명의 대결. 결국 두 남자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1949년 초봄, 명동의 한 술집에서 시작된 작은 다툼이 발단이었다. 시라소니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주정뱅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주정뱅이가 김두한 조직의 말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만주에서 온 이방인이 김두한의 부하를 건드렸다는 것. 김두한으로서는 체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시라소니 역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대결 장소는 명동 한복판의 넓은 공터였다. 소문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건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이 역사적인 대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김두한이 먼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따랐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가히 왕자의 풍모였다. 곧이어 시라소니가 나타났다. 그는 혼자였다. 회색 두루마기에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호랑이의 기상이 서려 있었다. 시라소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테지. 김두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김두한, 그 이름 정도야 들어봤지. 시라소니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럼 내가 왜 여기 나왔는지도 알 텐데. 모르긴. 다만 주먹으로 말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언제든 상대해주지. 두 남자가 마주 섰다. 김두한은 정통 권법의 자세를, 시라소니는 만주에서 익힌 독특한 자세를 취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주먹을 맞대려는 순간 시라소니가 갑자기 손을 내렸다. 김두한,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싸워봤자 누가 좋아하겠소? 일본 놈들이나 좋아할 일이지. 시라소니의 말에 김두한도 멈칫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조선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요? 그렇소. 대신 언젠가 진짜 싸움이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는 함께 싸우는 것이 어떻겠소?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느껴졌다.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관록이었다. 그날 이후 시라소니와 김두한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른 길을 택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고 명동은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시라소니는 결국 북으로 갔고 김두한은 남한에 남아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